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정각에 9월 5일 목요일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미국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오늘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 졸이셨을 거예요. 많이 관심 있는 또 AI 칩 만드는 기업 엔비디아.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이틀 합치면 10% 넘게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어제 9.5% 떨어져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오늘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또 떨어져서 블랙 먼데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은 또 약간 보합세네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 넘게 떨어져서 이것도 블랙 먼데이 다시 왔다. 이게 지금 딱 한 달 전에 블랙 먼데이 왔었거든요. 8월 초에. 그때 우리나라 증시 하루 만에 코스피가 8.8% 정확히는 빠져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회복하더니 다시 또 왔어요. 시가총액 95조 원이 어제 하루 동안 사라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조금 보합세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제 오늘 엔비디아를 보니까 뭐 어떤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독점 혐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서 소환장이 왔다. 미국 법무부가 이제 검찰이잖아요. 미국에서 법무부가. 그래서 연방 법무부에서 소환장 보내서 수사하겠다 이거예요. 요거 예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AMD가 경쟁사잖아요. 여기서 고발해 놨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발했다는 거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소환장 보냈다는 걸로 주가가 폭락해요. 이거 이상하죠.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탐욕의 시기와 공포의 시기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 길 가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좋아서 웃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를 비웃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뭔가 불안할 때 뭔가 주가가 거품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설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있을 때는 약간만 뉴스가 나와도 전부 다 악재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시장이 잘 나갈 때는 막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요, 뭐 물가가 뭐 올랐다느니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 다 고용이 줄었다니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 다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뭐 이런 현상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포의 시기가 있고 탐욕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탐욕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영원히 오를 것 같이. 그런데 공포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이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올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거 알려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다뤘던 이야기들 많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AI 거품론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알찬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학균 센터장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장으로 들어설 때 세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 징후가 뭔가, 이 얘기 짚어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보실만 하고요.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는 블랙 먼데이 때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 블랙 먼데이는 2007년 상황,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그 직전 전조 증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좀 경고장도 주셨는데 그 영상도 볼만합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임동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영상 나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승병 박사가 뒷코너 약 35분 뒤에 시작할 코너에서 테크노믹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움직여온 엔비디아의 포스트를 노리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AI 반도체판 다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환의 퀵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은 어떤 뉴스가 가장 뜨겁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러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변수 중 하나가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인데 지금 예. 이 정권의 변수가 될 정도. 실세 차장이고 요즘 그 대통령보다 더 뉴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이고요. 실세 중에 실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브레인이고요. 이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하는 것 같다. 보고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이 나오는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짧기도 하고, 이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급하게 개인 과외를 받아서 속성으로 이제 정치를 학습을 했죠. 그때 이제 그 과외 교사들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데, 사실 그 속성으로 과외를 하면서 그 뒤로 공부를 뭐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또 인맥도 되게 제한적이라 이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김태효 차장이죠.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안보실장이 3차례나 바뀐 동안 김태효 차장은 차장인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실장이 바뀌는 동안 그 바뀐 실장들이 다 김태효 차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김태효가 내보냈다라는 설이 나왔었죠. 가만 그 외교안보 실세면은 최근에 일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이분이 맞습니다. 소관하고 있는 네네네. 거인 거죠. 과거 이제 그 대표적인 강제징용 그 사건에서 네네네. 이제 파격적인 양보를 해주고 와서 물컵의 반이 찼고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면 된다라고 말한 게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물컵의 반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게 바로 김태효 차장의 작품이었고 그걸 두고 이제 갈등을 빚었던 안보실장들이 또 다 지금 아웃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 네.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예. 일본한테 우리가 파격적으로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일본도 우리한테 양보를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맞습니다. 양보를 하고 왔던 맞습니다. 예. 그 장면이죠. 네네. 네. 그랬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고 최근에 뭐 뉴라이트 논란이라든가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파격적 양보를 하나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북한과 이 갈등을 빚고 있나 왜 이렇게까지 미국의 한미일 동맹의 그 목을 매면서 이 동북아 그 정세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몇 장면들에 다 김태효 차장이 뒤에 있었던 거죠. 중일마의 주인공 아니세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 발언을 또 해서 이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발언도 이제 KBS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그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보통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 경질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할 텐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우리 해명이라고 한 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한 그게 거죠. 해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논란을 키웠는데 보통은 그거는 말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그렇죠. 보통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할 텐데 사과를 충분히 했다. 이 말은 또 사실 이게 또 새로운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20번 이상 사과를 했다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논리가 결국 김태효에서 나온 논리가 그 말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말을 네. 결국 김태효에서 나온 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효 차장의 말이 네.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도 봐야 대통령의 이 외교관을 네. 만들고 있는 게 김태효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분이 음. 또 엄청난 분인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취임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잖아요. 소초동에. 네네네. 거기 이웃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요. 아파트 주민 네네. 이웃이군요. 또 술친구에다가 같이 알몸으로 사우나라는 그런 사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선 출마할 때 또 이제 그 가정교사 역할을 또 했었고 윤석열의 일타 강사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이 김태효 차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교안보는 김태효가 대통령이다 지금 네네. 이런 그런 이야기네요.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 이제 통화를 할 때 김태효의 휴대폰으로 들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막역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네.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 휴대전화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자기 개인폰도 아니고 김태효 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도 엄청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런 말도 있었죠. 뉴라이트 논란이 되니까 사실 이 김태효 차장은 뉴라이트 이 출범할 때 인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란 뭐 뉴라이트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을 뭐 쉴드하는 거냐 디스하는 거냐 어떻게 대통령이 한국에서 웬만큼 뉴라이트라는 말을 오래되기도 했고 어떤 시사 상식에 가까운 그 단어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걸 밝혔습니다.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고 안 따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이건 쉴드가 아니라 디스 맞다.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신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또 뭘 의미하냐면
야, 이 논란이 되는 인사가 뉴라이트라는 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몰랐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이 낙점을 했다. 그리고 그걸 야,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인사를 했다라는 걸 무슨 공정한 인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정말 이 난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웬만큼 뭐 장관급 인사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과 그만큼 가까운 아니면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거나 가까이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실세라고 하는데 사실 네. 안보실 차장은 안보실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은 계속 바뀌는데 실장은 이분은 계속 계속 바뀌었죠. 지금 네. 정권 초기부터 자리를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안보실장으로 승진할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왜 이제 세 차례나 승진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왜 계속 안보실장만 바뀌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 김태효에 대한 견제가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초대 실장이 김성한 실장이었는데 김성한 실장이 밑에 차장인데 실장이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하고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성한 실장과 이 김태효 차장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강제징용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 김성한 그 실장은 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를 안 된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이 김태효 차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파격적인 양보를 하고 이쯤에서 털고 가자.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이 물컵이 이미 절반이 찼다라는 것도 김태효 작품이었고 그 당시 이제 김성한 실장과 갈등을 벌이다가 김성한 실장을 아웃시킨 거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조태용 실장인데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이제 안보실장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처음에 했던 말이 원팀으로 가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김태효 차장을 두고 이렇게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원팀으로 가자.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때도 이제 김태효가 승진할 거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조태용이 와서 조태용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태용을 부르면서 김태효를 좀 견제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장호진 실장도 최근에 이제 그 쫓겨나서 외교안보 특보로 사실상 경질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분이 예. 뭐 그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김성한 장관하고도 이렇게 그때도 커플로 같이 네, 김성한 맞습니다. 장관이 맞습니다. 선임자고 네, 네. 김태효 차장이 그랬는데 후임자였던 그때도 것 같은데. 이제 그 뭐 몇 가지 그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관리돼 있었고 당시 수사 검사가 또 윤석열 당시 검사였죠. 그런데 그때 수사를 해서 이분이 이제 이 유죄가 나와서 그때 물러났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의 과외 교사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여전히 실세이면서도 나서지 않는 2인자면서 뒤에서 이제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비핵 개방 3천이라고 북한 관련된 그 마스터 플랜 굉장히 네네. 뭐 북한에서 굉장히 반발해가지고 이제 남북 대화를 못하게 되게 만든 그 네네. 마스터 플랜 만든 맞습니다. 분이기도 하고 네. 또 뭐 그때도 한일 관계 관련된 일을 또 했었죠. 네네. 그- 그래서 이제 이명박 때도 대외 안보 기획관을 지냈고요. 네네네. 한일 군사협정을 그 당시 이제 밀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지고 그때 물러났었는데.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미소지아라고 하죠. 그걸 이제 밀실에서 지소미아. 지소미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이 개통을 건너뛰고 단독으로 진행해서 이제 대통령과만 이제 협의해가지고 밀어붙인 그런 비슷한 형태를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는 거죠. 패싱 전문가시군요. 네. 예나 지금이나 네. 그런 상태에. 이거 최근에 또 네.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맞습니다. 미국 민주당 얘기했었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감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거의 그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멀라 해리스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 후보고 부통령이죠. 이 외교안보 참모들이 많이 생소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내가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 핵심 대통령실 참모인데 이런 분이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서 미국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죠. 굉장히 이 A가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미묘한 시기에
정제되지 않은 편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정작 해명도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분이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그 전에 뭘 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서강대 교수를 지냈고요. 성균관대 교수도 지냈고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교안보 라인에서 사실 이제 외교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이제 빠지고 없고 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교까지 맡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외교 안보를 다 같이 챙겨야 되는데 외교관 출신 라인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분은 또 이제 또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완벽한 보고서를 잘 만들고 대통령에게 엄청 사랑을 받는 그런 참모라고 해요. 보고를 잘 하시는구나. 네, 보고를 잘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학술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된다. 이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격한 굉장히 그 친미 성향, 그다음에 친일 성향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학자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과격한 선동에 가까운 그런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하필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하고 동북아시아 이 구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모든 걸 이 밀어붙인 사람이 이 김태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가장 국민들이 지금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논란이 바로 이 친일 논란인 네, 것 같아요. 네, 어제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판을 했던데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과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김태효 차장이 지금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네.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에게 먼저 양보해서 3자 변제안을 네. 받아들이도록 네.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일본이 양보할 그렇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렇죠. 이 하나만 더 얘기잖아요. 말씀드리면 그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포탄을 공급했다라는 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옮기고 있다라는 게 작년 5월쯤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을 해서 이 김태효의 발언을 김태효 이렇게 말했다고 도청해가지고 이제 이 보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신문에 버젓이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항의도 해야 되고 네. 사실 이제 그 애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이 도청 의혹과 논란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드러났는데도 전혀 미국이 항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과연 이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우회에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하니까 이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게 드러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고 과연 이게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 대통령실도 해명하지도 않고 김태효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일들을 밀어붙이면서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유착하고 있는 정작 이 여러 정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명확하게 이 철학이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김태효가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끌려갔을 가능성. 강력한 친일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핵심 외교 라인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김태효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친미까지는 우리 네. 정부에 많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그렇죠. 없는 상황도 있는데 네. 친일은 굉장히 금기시 되거든요. 사실은 보수적인 외교부 네, 네. 내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잘 모르는 이슈라면 더더욱 네. 왜 이렇게 김태효 차장을 계속 중용하고 그렇습니다. 감싸고 아까는 어떻게 보면 실드 쳐준 것 같아요. 김태효 네. 차장 뉴라이트 대통령은 모르신다 한 다음에 대통령이 맞아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건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실드든 뭐 디스든 간에 누가 봐도 그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개 차장에게 휘둘리는 모습들 그리고 일개 차장이 대통령실 주변에 뭐 지금 국방부 장관도 갈아치우고 안보실 차장을 몇 번 갈아치우면서 주요 외교 정책들을 사실상 이 김태효의 머리에서 나오고 물컵에 반이 차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은 수십 번 사과했다라는 말이 결국 그 말을
김태효 간말을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참담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인물이 없는가. 대통령이 특정 그 한 개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다양한 친일 관련 발언은 김태호 차장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네.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친일 폭주는 네. 김태호라는 운전사가 드라이브를 그렇습니다. 한 것이다. 이 이렇게 속성 볼수 과외를 있겠네요. 한 거 좋은데 속성 과외를 했던 그 과외 교사가 하필이면 김태효였고 공부를 폭넓게 하지 못해서 이 대통령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첫 뉴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네. 오래 갔네요. 두 번째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이것도 뜨거운데요. 네. 검찰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로 지금 그 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를 아직 혐의를 잡지도 않고 있으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짚기하고 이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명백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결과적으로 뇌물일 수도 있고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과연 이게 뒤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공동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걸 뇌물죄다, 피해자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 아픈 기억 있지만 뭐 제2의 논두렁 시계란 말도 나오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박연차에게 이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로 받아서 그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걸 당시 이제 검찰이 언론에 흘렸죠. 그래서 당시 세계일보 등이 이제 특종으로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검찰 수사할 때까지. 논두렁에 버렸다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논두렁을 버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한 걸 맞습니다. 곡해했다고도 그리고 보도됐었어요. 논두렁이라도 버렸지 않겠냐 말하는 식의 말이 이제 와전돼 가지고 논두렁이 버렸다. 그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그 이 여론을 돌아서게 만들고 결국 그게 노무현의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제 애초에 논두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이걸 그냥 흘리면서 언론이 받아쓰기 좋게 굉장히 선정적으로 문제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그렇죠. 내용을 설명을 네.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당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직 그 이사장이 이스타항공의 이제 실소유주였죠. 이스타항공이라고 저가항공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이 또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이제 그 태국 법인을 만들었는데 마침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이제 그 남편,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창호 씨,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이 돼서 태국으로 이제 당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대통령 가족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제 경호상에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검찰의 주장은 이 문재인의 사위가 갑자기 태국으로 취업을 한 거는 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딸의 남편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월급이 한 800만 원 정도 됐고요. 차료비가 월 350만 원이니까 합계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혜택을 본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과연 이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그 취업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물론 이제 검찰은 거기에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의혹만 갖고 있는 거죠. 둘 사이에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전혀 뭐 연결되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게 아까 보면 이제 딸의 사위의 취업과 과연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의 이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를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 있느냐라는 것도 아직 입증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주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 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취업 이후에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게 이제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 준 거기 때문에 뇌물죄다라는 건데 아직 그 생활비를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이 나오는 건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건 이제 그 다른 데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타이스타젯 그 채용 논란은 꽤 오래된 한 5년도 더 된 그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뒤늦게 이걸 꺼내가지고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해명도 했는데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 그런 것도 별장이 아니라 그냥 저기 공유 오피스였 공유 주택이었다는 거고요. 공유 숙박 예, 사업을 숙박, 한 것이다 예, 그랬죠. 사업을 한 네. 것인데 그게 무슨 별장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엄청난 자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제 경제 공동체란 말이 나왔죠. 네네네. 사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제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잡아 넣은 게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최순실 돈을 받은 건 박근혜가 하나도 받지 않았더라도 이 경제 공동체니까 뇌물이 된다라는 게 이제 당시 논리였죠. 근데 지금 딸과 결혼해서 독립한 딸과 과연 경제 공동체가 되느냐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요. 재밌는 게 어제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양평에 축구장만한 그 수백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 공동체 아니냐. 근데 고민정 의원은 그 얘기도 했어요. 그 명품백은 선물이고 그렇죠. 월급은 뇌물이냐. 네.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되는데 그렇죠. 명품백은 선물이라고 김건희 여사 실드 치는 거 아니냐. 그냥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 채용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태국까지 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월급을 받은 거 가지고 과연 그 장애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어디에 그런 경제 공동체에 있느냐라는 말도 있고요. 검찰은 이게 또 이제 삼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 혐의를 또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자 뇌물을 하려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하면 청탁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 받은 건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경제 공동체니까 뇌물이 된다라는 이제 거의 3단 논법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 기소를 하더라도 아마 입증하기 쉽지 않거나 아니면 재판까지 가셔도 이렇게 그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딱 떠오르는 게 그 왜 화천대유 50억 원 맞습니다. 사건 있잖아요. 네. 그때 왜 아들 곽상도 전 맞습니다. 의원이죠. 아들 퇴직금이 뭐 뇌물 아니냐. 화천대유에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죠. 그런데 50억 원. 네. 일단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채용할 수 했겠느냐. 그리고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퇴직금 50억 원이나 줬겠느냐라는 뭐 말이 나왔지만 일단 1심에서 이건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 완전히 독립된 아들이니까 남남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논리로 보면 독립돼 있는 완전히 별개인 그 독립된 주체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이게 아버지에게 연결되느냐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완전히 출가 외인은 너무 그렇지만 아무튼 그 독립된 딸의 남편의 심지어 취업해서 임금을 받은 게 사실 그 태국에서 취업했는데 월급 800만 원이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도 않을까 그렇죠. 얘기도 합니다. 그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인데 네. 지금 또 월급 800만 원을 기소를 네. 한다는 네. 게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튼 뭐 그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어도 채용을 했겠느냐라는 것들은 여전히 뭐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남아 있는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직 대통령의 이 가족의 이 의혹을 수사하면서 일단 털어보고 난 다음에 입증을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로 가는 건 진짜 논두렁식의 이야기 나올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다. 조국 전 장관 딸과도 비교가 되는데요. 조국 그 전 장관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 문제를 이제 본인하고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러니까 조민 씨는 장학금 600만 원을 다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이 딸이 받은 이 600만 원은 그 청탁금지법인데 어떻게 이런 걸 그 같이 엮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네. 박지원 국회의원 네. 출연했었어요. 네네. 끝내주는 경제 나와가지고 네네. 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김건희 여사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두고 방문 네. 수사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많이 일었잖아요. 네네.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나서 네네. 수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방문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네네. 박지원 의원도 네.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 정리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는 네.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왜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수사가 아니라 이미 그 여론을 통해서 언론 재판, 여론 재판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언론에 직접 흘린 정황은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에서 은근슬쩍 우회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가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그거는 설령 전직 상식을-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특히 문다혜 씨는 뭐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그렇죠. 수사를 해서 입증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또 결과적 공표가 되더라도 아직 입증도 못한 상태에 이렇게 퍼뜨리는 건 정말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대통령실에 흘러나온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그건 없습니다. 확실하네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거라면 분명히 지지율 끌어올리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글 코리아 탈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최근 조선일보가 강력하게 또 일면 기사로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 오래된 얘기기도 하고 팩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가 지금 이제 그 작년에 매출이 3,653억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 실제로 구글이 뭐 유튜브로 벌어들인 돈이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 꽤 많은데 어떻게 3,000억밖에 안 되냐. 실제로 추산을 해보니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게 이제 그 최근 학자들 강영구 교수의 추산이고요. 유튜브 구독 멤버십으로만 8억 달러, 그다음에 비검색 광고 매출이 28억 달러,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이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또 이게 그 구글 코리아가 있지만 여기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싱가포르 법인으로 다 매출을 밀어줘가지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또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한국은 24%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매출을 세금 세율이 낮은 쪽으로 밀어가지고 한국에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세금 신고를 했으면 5천억 이상 법인세를 냈어야 됐을 텐데 작년에 낸 세금이 15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굉장히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원래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네이버는 9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가 그 9조 원이네, 9조 원. 네, 그리고 네이버. 구글 코리아가 12조 원. 지금 네네네. 그 그래프 보시면 네네. 맨 밑에 점선으로 된 게 이제 그 실제로 구글 코리아 실제 매출이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잡혀 신고한 거는 3,600억밖에 안 되죠. 네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이제 9조 원 정도 되는데 9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네이버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5천억 가까이 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실제로 이제 네이버와 구글이 거의 비슷한 업종이라고 치면 지금 그 구글 코리아는 뭐 30분의 1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이 세금이 한국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인데 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법인은 무슨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게 구글 코리아 주장이고 국세청이 또 2020년에 법인세 5천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또 엄청 또 고급 러펌들을 써가지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세금을 안 냈죠.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뭐 등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매출 대부분 해외 본사로 내보내고 있고요. 우리 뭐 넷플릭스 가입하시면 무슨 룩셈부르크에서 아마 이 영수증이 뜨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외국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우회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OECD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사실 국경이라는 게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서버를 무슨 룩셈부르크에 두고 한국에 이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최종적으로 그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냐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와 별개로 수익을 얻은 최종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약 그걸 합의를 하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세금을 내면 한국 사람들이 비용을 내면 한국에 세금을 내게 하자라게 되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 정도 그 세수가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제 세수가 4% 정도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1조 100조 1조 100조? 네네. 1조 10조 100조 130조 뭐 이렇게 네네.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합의를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 낮은 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걸림돌은 이게 30개 국가들이 다 합의를 해야 합의해야 되고요. 되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또 반대를 하겠죠. 미국 시간이 기업들이라서.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네. 네. 그렇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만 어려운 사람도 돕고 길도 닦고 국방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계시는 김태호 처장께서 이런 거 좀 그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통령이 건의하면 구글 탈세 좀 막아주세요. 대통령이 말씀 잘 들으니까. 그러네요. 네. 요거 하나만. 휴대전화 머리맡에 두고 자면 네. 암 걸린다는 거 사실 아니라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 무근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자도 되는 사실 거예요? 그게 사실 뭐 도시괴담 같은 거라서 네. 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환의 킹뉴스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요.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엔비디아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죠? AI 칩 뭐 다들 떠들썩한데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포스트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도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들 최승병 박사가 테크노믹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이 위태로워. 한동훈 대표가 쓰러지면요. 안 돼. 한동훈 살리기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동훈하고 가야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만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끌어안쳐야 돼요. 지금 어려워졌어요. 대표 취임한 달 이르기 전에 됐잖아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아주 인색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자신이 검사만 해가지고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벼락 출세시켜놓으니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흔들려.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최상병 특검 얘기했다가 한 방 쥐 맞으면 또 즉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강하고 국민 뜻에 따라서 소신 있게 나가는 가능성이 있을 건데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땡감으로 떨어진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의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내셨고 물리학 박사이신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포스트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 이야기 그리고 AI 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AI 반도체 얘기 해주셨는데 네. 한번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로드컴이 또 실적 발표도 금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문에 또 화제를 모으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포스트 엔비디아 되는 건지 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죠 한번. 뭐 이제까지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한번 또 다시 네네.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워낙 반도체 업계가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한번 들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최근에 말씀드린 뭐 CPU, GPU, 뭐 네네. TPU, NPU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뜯어 보시면은 그 안에 이 컴퓨터의 주요 계산을 하는 장치가 딱 한 군데 박혀 있습니다. 예전엔 보통 인텔 인사이드가 박혀 있던 네. 그 유닛이 있는데요. 이걸 CPU라고 합니다. 네. CPU는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이런 걸 수행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한테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산이지만은 복잡한 계산을 갖다가 보통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컴퓨터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래픽 처리입니다. 그래픽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컴퓨터 모니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로 컴퓨터 모니터 보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 스마트폰 요 화면이나 여기는 수많은 픽셀들이 있습니다. 이 픽셀 하나에 어떤 색깔에 얼마의 밝기로 요 점을 비춰줘야 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걸 CPU에다 집어넣으니까 워낙 점이 많아서 이걸 순서대로 계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픽셀 하나하나가 딱 보니까 수행하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빨리 이 수많은 점에 대해서 빨리 계산을 해갖고 우리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야 새로운 칩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PU입니다. 이것은 Graphic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CPU와 달리 단순한 계산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였죠. 지난 시간엔 TPU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GPU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그래픽에만 특효가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을 쓰는 AI에 굉장히 적합하다. 우리가 AI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숫자들의 뭉치인 이 행렬, 텐서들을 갖다가 계속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적으로 이런 몇 가지 특정한 계산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이런 데 특화된 게 GPU 아니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AI의 GPU를 갖다가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 같은 것도 조금 더 심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AI 전용으로 우리가 칩을 설계해서 딱 그거에 맞게 칩을 만들면은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구글이 처음 만든 것이 이 Tensor Processing Unit, 이 GTPU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AI 전용 이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이 이 TPU는 얘네들의 고유 상표로 만들었고요. 그럼 딴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도 한번 저런 거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데요. AI 전용 칩을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Neural Processing Unit, NPU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AI 전용 반도체 AI 전용 계산 칩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틀어서 NPU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구글이 만드는 이 특정 칩을 T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또 AI 반도체라는 표현도 있고 네. AI 가속기라고도 그래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다 손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AI 칩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AI 칩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이 숫자들을 갖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PU, GPU와 메모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사갖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붙이신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입출력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최근에 AI 칩들, 그 좀 엔비디아에서 각광받는 뭐 A100, H100 이런 것들은 아예 이런 메모리들을 갖다가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이런 GPU 칩들 옆에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통째로 만든 것들이 요즘에 AI 칩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들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DDR, 뭐 LPDDR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요거의 전용 이 메모리들, 그게 요즘 각광받는 HBM이죠. HBM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고층 공창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하나의 반도체 이걸 칩을 만들 때 쓰는 요 웨이퍼에서 잘라낸 걸 다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하나만 옆에다 붙이면은 요게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층층이 쌓아서 이걸 지금은 보통 8층짜리 8단짜리 쓰고 그리고 이거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수직으로 홀도 굉장히 많이 뚫어갖고
그만큼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든 것이 최근에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코어와 HBM을 갖다가 다 결합시킨 이런 걸 우리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AI 가속기라는 건 또 어떤 표현이에요? AI 가속기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떨 때는 AI 칩이랑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AI 가속기는 그럼 자금 칩을 우리가 갖고 왔으면은 그 칩을 컴퓨터에 쓸 수 있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 제어 반도체들 이런 걸 다 붙여갖고 하나의 보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GPU가 박혀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갖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딱 꽂죠. 여기 슬롯이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이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AI 가속기가 뭐 혼용되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네. 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NPU나 GPU 같은 계산 유닛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옆에 붙여갖고 HBM 같은 걸 옆에다 붙여갖고 만든 큰 칩을 갖다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I 칩을 이용해서 요거 큰 시스템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AI 가속기로도 이게 완제품은 아닙니다. 네. 이걸 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실제로 AI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AI 서버에는 이런 GPU나 뭐 NPU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PU도 씁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CPU도 사실 박아요. CPU도 한 2개 정도 받고 근데요 아무래도 이 AI 관련된 계산을 가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8개 정도 요즘은 더 많이 넣기도 하지만 8개 정도 넣어갖고 이걸 하나의 통으로 만든 것이 AI 서버가 되는 거죠. 이 AI 서버는 보통 이렇게 큰 뭐 판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는 가보시면은 이 서랍장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랍장 안에 이 뭐 큰 판때기처럼 돼 있는 AI 서버를 갖다가 서랍처럼 끼워 넣습니다. 거기서 그걸 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모여갖고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유닛이 되는 거죠. 싹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그 GPU고 인텔 얘기했었는데 그 CPU고 그리고 TPU 구글 TPU고 NPU는 다른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슈퍼마이크로 얘기도 했었는데 슈퍼마이크로는 그 서버를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인 거고.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쭉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흘러가는가 이 밸류 체인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코어 GPU나 NPU 같은 것을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설계를 해서 이걸 TSMC에 생산을 맡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HBM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만드니까 거기서 보내주는 걸 갖다가 또 그것도 TSMC에서 합니다만은 TSMC에서 이걸 패키징을 해서 만든 하나의 큰 덩어리가 AI 칩인 것이고 그럼 이 AI 칩을 받아다가 아니면 그 AI 보드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그 서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데들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델이나 HP 같은 데서도 만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서버를 납품받는 곳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우리 뭐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걸 사서 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죠. 챗GPT나 이런 오픈 AI 같은 데가 그걸 써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네, 셈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 왜 우리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뭐 TSMC에 밀린다 그럴 때 파운드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조사가 나와갖고 역시 아직 TSMC가 넘사벽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전통적인 옛날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걸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죠. IDM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아니면 옛날 대부분의 AMD나 그런 기업들도 다 자체 설계와 생산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전문 기업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전문 R&D 인력들이 모여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고 생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게 쇠 깎고 기름 묻히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은 정말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아주 정밀 공정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달라붙어 갖고 하나하나 최적화시키고 이걸 파인 튜닝하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 성격이 다른 업들이 들어가서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제조 부문을 갖다가 따로 떼서 전문적으로 하면은 이게 더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창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TSMC. 기업이 TSMC죠. 그런 그래서 이 거구나. 파운드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그래서 설계만 우리는 받아다가 그러면 이 설계를 갖다가 제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생겨났는데 그게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게 된 것이고요. 이 파운드리 기업이 이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이런 고급 노동력들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악으로깡으로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생산성을 올리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에서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 네. 지금 다른 기업들이 제조할 이런 제조로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를 포기하고 이런 전문 파운드리 기업, 뭐 TSMC 말고도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UMC도 있고 그리고 최근엔 중국의 SMIC 이런 기업들에게 맡기는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원래부터 팹리스로 출발했던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뭐 인텔의 최근에 상당히 아성을 위협하는 AM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어요. 자체 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에 우리 팹 갖고 경쟁 못하겠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맡길래 파운드리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 AMD 이런 곳들은 다 패밀리스, 직접 그렇죠. 생산 안 하는 그런 기업, 엔비디아, 설계만 하는 퀄컴, 뭐 AMD 이런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설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딱 15분 만에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거 15분만 보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구조를 머리에 그리시는 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엔비디아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지금 나스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브로드컴. 이 기업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요 브로드컴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고점까지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트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뭐 항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중에 주목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게 브로드컴이죠. 근데 브로드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 브로드컴의 왜 이게 어려운지를 갖다가 제가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브로드컴을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브로드컴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의붓아버지가 있다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가족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 브로드컴은 원래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원래 UCLA의 연구실 벤처로 시작한 이런 기업이에요. 이게 헨리 세뮤얼이라고 하는 이 전자공학과 교수가 이제 자기 제자인 헨리 니콜스랑 창업한 기업이었는데, 요게 원래는 그냥 우리가 DSP라고 하죠. 디지털 신호 처리.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디지털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신호를 갖다가 잘 처리하는 기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창업을 할 때는 군사용 목적의 칩들, 우리가 군사용에도 요즘 여러 가지 이 전자장비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데 특수 신호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군사용은 암호화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전장 시그널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항공용 비행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칩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창업하고서 90년대 초에 창업했거든요. 근데 요 무렵에 새로운 IT 역사를 바꿔놓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90년대니까 바로 인터넷 혁명입니다. 그러네요. 당장 생각해 보시면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PC 통신하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라는 게 뜨면서 그냥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인터넷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인프라에서 깔리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이 처음에 인터넷 서비스
예전 제일 처음엔 물론 그 전에는 전화선으로 전화 모뎀. 전화 모뎀으로 네. 삐 뚜뚜뚜 삐 하면서 하는 그 씩 소리 나면서 기억나요. 추억의 2400 bps. 네. 야, 그 1메가짜리 하나 봤는데도 1시간 걸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초고속 ADSL이었나 그런 것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주목받던 인프라 중에 하나가 케이블 TV였습니다. 아, 케이블 TV가 깔리다 보니까 이 케이블 TV는 두꺼운 동축 케이블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막 TV에 꽂는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 기억하실 텐데요. 아 맞아. 예. 이것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까 통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케이블인데 이게 우리가 TV 신호 말고도 이게 우리가 잘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인터넷 이 데이터 통신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 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당시 뭐 두루넷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런 업체들이 아마 이 케이블 TV에 얹어서 인터넷 서비스했던 거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프로모션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케이블 TV 선에서 케이블 TV 하나 빼고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이 신호를 처리하는 칩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든 게 바로 그 당시 브로드컴입니다. 아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군요. 그 전에는 이 죽쓰고 있었는데 그런 뭐 군용 칩, 항공용 칩 굉장히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별로 히트를 못 쳤는데 요걸 갖다가 브로드컴이 먼저 딱 개발하고 이걸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시체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가 98년도에 IPO를 했는데 이때도 난리였어요. 이때가 딱 인터넷 버블 그때였습니다. 그래갖고 막 IPO도 하고 이때 닷컴 버블의 수혜주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닷컴 버블의 가장 수혜주는 뭐 우리가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과 이제 주로 통신 장비 기업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브로드컴이 이 당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마우스 우리 옛날 마우스는 생각해 보시면은 볼 마우스에 사실 그 안에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걸 인식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쓰시는 게 지금도 쓰시는 마우스 딱 들어보면은 저기 광 센서가 달려 있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레이저 쏴갖고 요 바닥이 얼마나 긁고 가는지 그걸 읽는데 저 광 센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 케이블 TV 통신 칩이랑 인터넷 통신 칩이랑 저 마우스 광 센서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이때 확 사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창업 10년 만에 꽤 그래도 큰 기업이 됐고 이렇게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다른 특수 칩들 이런 사업들을 다른 기업들한테 막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세가 2000년대 초에 꽤 많이 컸죠.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쪽 칩을 얘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하나하나의 전문 칩들을 갖다가 집약을 해서 이걸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칩이 하나의 칩으로 돼 있으니까 부품 수도 줄어들고 생산도 쉬워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에 이제 기술을 엄청나게 축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얘네가 대박을 치게 됩니다. 2000년대면은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된 다음인데. 그 다음에 무슨 또 2000년대 혁명이 있었습니까? 2000년대 모바일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네. 모바일 혁명이 나왔죠. 바로 이 핸드폰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다양한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쓰는 것도 와이파이 일단 쓰죠. 근데 5G, 4G 이런 모바일 그런 주파수도 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블루투스도 쓰죠. 다 블루투스 뭐 페어링해서 이거 기기 쓰시듯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 통신 신호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PC 같았으면 이걸 딱 각각의 칩으로 박아 넣어도 됐는데 모바일 기기 하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다 통합된 칩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통합 칩을 갖다가 브로드컴이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 설명해 주신 그 AI 칩에 어떻게 보면 효시 같기도 하네요. 구조만 놓고 보면 통합 칩을 만들어낸 그렇죠. 셈이니까. 이런 요소 칩들을 점점 통합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공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 2000년대 중반에 또 브로드컴이 이걸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갤럭시 시리즈도 한때 요 브로드컴 요 통신 칩들이 들어갔어요. 아이폰에도 한때 들어갔던 적이 아이폰도 있었고. 들어갔고요. 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었죠. 네, 2007년 처음에 8년에 나온 게. 들어가고 이게 요
요 브로드컴의 SoC가 들어간 건 2010년대. 2000년대 그렇게 막 이 기술을 축적을 해갖고 2010년대에 그런 데까지 납품하면서 그때 한창 잘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얘네가 꺾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네. 그 다음에 이런 칩들을 갖다가 납품받는 게 아니라 이 삼성이건 삼성 요즘 엑시노스건 이 애플의 A10 시리즈건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자. 통신칩까지 다 우리 예전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AP라고 해서 이 휴대전화의 CPU 같은 건 역할하는 요 프로세싱 유닛이 있었는데 요것이랑 뭐 그렇게 이거 칩을 많이 박냐. 그래서 여기다가 통신칩까지 다 박아 넣은 이런 큰 요즘 칩을 만드는 게 대세거든요. 아, 그럼 그러다 직접 보니까- 만드는 거예요? 삼성이나 애플이? 네, 그렇죠. 아. 요즘은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고객을 아. 이제 놓치게 된 의뢰, 거죠. 의뢰 서름이네요. 갑이 직접 네, 해버리니까. 갑이 다 이걸 한꺼번에 아. 우리가 뭉쳐서 해버리려고 하니까 2010년대 들어서 이 원래 아버지 브로드컴은 약간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까지가 아버지. 네, 그러면 의붓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또 여기서 하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의붓 아버지는 원래 누구냐면은 HP였습니다. 휴대패커드. 어떤 관계예요? 휴대패커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실리콘밸리를 연 그런 진짜 기술 기업의 대표 주자였는데 스탠포드 벤처의 그 산물이기도 했죠. 근데 얘네가 1999년에 워낙 얘네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얘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의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 측정기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분이 컸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떼어버리자. 지금 여러 가지 컴퓨터 하는 걸로도 버겁다. 그래서 떼버려서 만든 게 에질리언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젤리언트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걸 했었는데 이때 HP의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에이젤리언트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에이젤리언트도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젤리언트도 2005년도에 우리 반도체 사업을 떼어내야겠다. 이건 뭐 약간 성격이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 장비, 뭐 테스트 장비 이런 쪽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 반도체 사업부 2005년도였을 거예요. 2005년도에 이 사모펀드한테 매각합니다. 그 당시 사모펀드가 KKR이라는 데랑 실버레이크랑 KKR 유명하죠, 사모펀드. 네, KKR, 뭐 실버레이크 실버레이크. 그리고 또 테마섹이 여기 참여합니다. 테마섹도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유명한 테마섹이 여기 참여해갖고 HP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해서 이때 에이바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에이바고 좀 생소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네. HP에서 이렇게 네. 빼내 팔아 뭐 이렇게 그래서 내보낸 것 우리가 같은데. 하긴 힘들어라고 해서 예, 사실상 버린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요게 떨어져 나온 다음에 살 길을 그래도 막 찾습니다. 이 당시에 이 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좀 쇄신을 위해서 CEO도 갈아치웠습니다. 이때 CEO로 오르게 된 분이 유명한 혹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중국계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말레이시아 화교인데요. 네네네. 원래 탄이 우리는 탄이라는 성이 되게 화교들 중에 많은데 이 탄이 뭐냐면은 진씨입니다. 진씨. 진심. 우리가 중국에 제일 많은 성 중에 하나가 진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진씨에서 우리식으로 요걸 하면은 탄혹앵이라는 이름인데 한자로 쓰면은 진복양입니다. 그래, 네, 진복양. 네, 진복양이라는 네.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떼갖고 깨알 지식. 네, 혹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옛날부터 이제 칩 회사들에서 CFO 같은 거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딱 영입이 되면서 이 양반이 아무래도 재무와 마케팅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해갖고는 별로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분야를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에서는 아바고가 1등이지. 거기한테 맡겨야지 라는 기업으로 바뀌자 라고 해서 요때 집중을 한 것이 이른바 이 타이밍 칩 쪽입니다. 타이밍. 이게 타이밍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도 시계가 들어갑니다. 조그만 시계가. 네네. 클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를 동작시킬 때 이게 계속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이런 신호가 계속 발생이 돼야 그거에 맞게 이 우리 컴퓨터의 계산이 딱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 클락 칩, 타이밍 칩을 갖다가 야 이쪽 분야를 우리가 장악을 하자라고 해서 얘네가 요거 관련된 요 업체들도 막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서 그래서 다른 쪽 관련 없는 요 칩 사업들은 다 다른 기업들에 팔고 요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완전히 특화된 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요때는 프라이빗 기업이었는데 2008년도에 다시 IPO에서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적어도 이런 클락 칩, 뭐 타이밍 칩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나름의 특화된 반도체 기업으로 얘네가 거듭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력으로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근데 요것만 갖고는 어떤 니치밖에 그거하고, 장악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역시 모바일 혁명이었어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쭉 요방면에 이 사업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산업에 진출해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모바일 혁명이 되면서 딱 필요해지는 게 이 필터 칩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이 전파의 필터를 처리하는 이걸 RF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 칩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분야에 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작은 기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같이 뭐 통신칩 같은 걸 집약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모바일 기기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를 갖다가 잡아갖고 이걸 다양하게 우리가 들어온 전파에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1010 신호들을 다 끄잡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기가 작다 보니까 다양한 주파수들의 신호들을 쓰는데 원래는 주파수 하나당 안테나 하나씩을 배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테나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모바일 기기에. 그러면은 예전에는 조그맣게 안테나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텐데 안테나 뿔이 막 여러 개 달린 모바일 기기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하나로도 이 다양한 신호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나눠서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주는 이런 칩이 필요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A 신호, B 신호, C 신호 이걸 갖다가 다 쪼개갖고 쓸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필터가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섞여 있는 신호를 갖다가 걸러주는 일종의 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칩을 작게 만드는 요게 난제였는데 네. 요걸 갖다가 이 에이바고가 해낸 겁니다. 풀어냈어요, 그 문제를. 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아주 작게 만들어내는데 아. 성공을 합니다. 이게 뭐 디테일한 걸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데 이 전파를 갖다가 일단은 음파로 바꿔갖고 필터링을 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얘네가 요거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또 막 샀어요. 관련된 기업을 당시에 인피니온 같은 데서도 이런 네네. 사업을 인수해갖고 이 당시에 이 반도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기업을 살 때 그냥 꼭 기술만 사오는 게 아닙니다. 특허 같은 IP라고 하죠. 이 특허권을 사오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한 분야의 IP들을 쫙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들이 그걸 비슷한 칩을 만들려고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네 우리 특허권 침해했어. IP 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필터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딱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얘네가 이걸로 히트를 쳤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비즈니스로도 성공을 하고. 근데 네. 브로드컴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연은 지금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 얘네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2010년대부터 공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M&A로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적극적인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이용을 해갖고 M&A를 통해서 2010년대 중반이 되면은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로 진입을 합니다. 에이바고가. 엄청나게 성장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점점 더 덩치가 큰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주인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쪽에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잘 썼죠. 그래서 2015년에 얘네가 브로드컴을 인수해버립니다. 당시에 370억 달러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얘네가 그 다음에 야 우리 에이바고는 그동안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브로드컴은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회사 이름을 브로드컴으로 바꿔요. 아,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보시면은 이 티커라고 하죠. 이 주식시장에서 네. 요 각각의 기업의 종목명이죠. 네, 종목명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AVGO입니다. 브로드컴인데 BR 어쩌고가 아니고 BRCM이 아니라 옛날 원래 브로드컴은 BRCM이었는데 얘네가 인수한 기업이 에이바고다 보니까 그 아직도 그렇게 됐군요. AVGO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바고 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드컴이 사실은 에이바고다. 의붓 아버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진짜 아버지는 지금 인수당한 브로드컴이고 네. 그 의붓 아버지는 에이바고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어머니도 의붓 아버지가 등장을 입양을 한 거죠. 입양해서 이름을 원래 아버지 이름으로 원래 아버지 뭐 성을 그냥 원래 아버지 성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렇게 하지만 된 티커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 호적에는 흔적이 남아 있고 호적에 잘 보시면 그 남아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는 뭐냐라고 할 텐데 이 에이바고가 이 브로드컴을 인수하기 전에 2013년이죠. 2013년에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 이름이 LSI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에요. LSI. 우리가 원래 IC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게 LS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딱 쓰고 있을 정도의 뭔가 있어 보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얘네가 반도체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기억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기업이 뭐냐면 어떤 기업으로 유명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사실상 개척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주문형 반도체 아까 NPU가 네, 지금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주문형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딱 설계한 걸 갖다가 누군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설계하고 그걸 딱 주문받아서 만든 그런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게 사실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쪽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뭐 그런 칩을 만들어 갖고 쭉 팔면은 알아서 이런 전자기기 기업들은 그 중에서 카탈로그에서 골라 갖고 우리가 뚝딱뚝딱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떤 일종의 표준화된 규격화된 그런 시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야 그거 말고 너네가 주는 카탈로그에 있는 칩만으로는 우리 목적에 맞는 전자기기 만들기 힘들다. 우리가 만들려는 전자 IT 기기에 딱 맞는 그 목적의 칩이 필요해. 이런 거 좀 만들어줄 수 없겠니? 라는 이런 수요가 있었는데 다른 큰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 거 만드는 거 힘들어. 너네 목적에 하나하나 우리 주문 맞춰줄 수 없어. 그냥 사가.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런 걸 딱, 그러면 이런 걸 주문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주문형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1980년에 만들어진 게 LSI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태의 사업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얘네가 기업이고 굉장히 선구적인 기업이었고 얘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얘네가 일단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LSI는 자체 팹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팹 기술이 점점 파운더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더리는 아예 설계까지 뭐 별도로 분리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이 주문형 반도체 기업은 설계까지도 같이 해줘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필요해요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설계해서 생산까지 해드리죠 라고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나오기 전 단계 기업인데 얘네가 이걸 하면서 수많은 주문형 반도체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특히 이게 그 당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많이 주문을 받았는데 이 분야에서 굉장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명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의붓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그렇죠. 이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어떤 지금의 형태가 브로드컴이 된 거죠. 네. 지금의 에이바고는 이런 기업들을 다 지금의 브로드컴은 이런 기업들을 다 M&A를 통해서 흡수하면서 그 기술,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특허권들, IP들과 그리고 각 요소들의 다양한 이런
뭐 설계부터 뭐 생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얘네가 다 집약된 기업이 된 것이 브로드컴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포스트 이 자리다 이렇게 호명된 이유가 뭐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NPU 만들려는 회사들 보시면 빅테크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애플,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들이 다 자기네 이런 NPU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어떻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NPU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I 칩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걸 AI 서버까지 쭉 만드는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시장에 안착할 수가 있는데 그 뒷단 기술이 웬만한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브로드컴이 갖고 있어요. 아. 브로드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짜잘짜잘한 칩들을 만드는 노하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칩을 갖고 설계를 하는데도 야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 연결한 부분 어떻게 만들죠? 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은 그 기술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들이 이런 NPU를 만든다고 할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체 인력도 있지만 거기에 계속 지금까지 제발 같이 해주세요 라고 바짓가랭이 붙잡은 회사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컴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픈 AI도 그렇고 저 아마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자체 칩을 메타도 그렇고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뉴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 파트너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파트너인 거예요. 구글도 TPU 개발할 때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브로드컴이랑 같이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칩뿐만이 아니라 그 서버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그 보드까지 다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AI 가속기 만드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빼고는 다 브로드컴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엔비디아하고는 그러면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이게 관계가 좀 묘하네요. 어떻게 되죠? 근데 브로드컴이 정말 재밌는 회사인 것이 엔비디아는 그냥 경쟁 관계일 것 같지만은 사실 경쟁 관계이긴 하죠. 엔비디아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오픈 AI나 뭐 메타나 이런 데한테. 근데 브로드컴은 파트너십 맺어서 이제 주문 생산해 준다는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은 점점점 이제 AI 디바이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AI 전문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걸 나중에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아마 브로드컴이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지금의 엔비디아의 이런 AI 가속기와 경쟁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 포텐셜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트 엔비디아일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또 뭐죠? 하나의 중요한 사연. 네. 아까 이 브로드컴의 어머니 회사가 LSI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네. 이 LSI에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젠슨 사연이. 황이 1980년대 엔비디아 창립하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바로 이 LSI였어요. 아, 이게 다 얽혀 있네,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젠슨 황이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AMD에 1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LSI에 8년 정도 있었어요. 아, AMD의 리사수. 근데 여기도 에이바고가 처음에 그 진복양 씨? 네. CEO가 탄혹인가요? 네, 진복양 CEO가 CEO였다고 중국계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계였다. 여기도 다 이제 중국계 인맥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차이나 커넥션이네.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사이가 나쁘진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브로드컴이 전신인 어머니인 LSI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를 갖다가 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TSMC가 지금까지 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LSI였어요. 브로드컴의 어머니였어요. 이 TSMC가 처음부터 이 파운드리로 이 기술이 출중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 내가
갑자기 기술력을 높이는데 그때 LSI가 기술 전수를 많이 해줬어요. 아까 LSI가 주문형 반도체 하면서 생산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했죠. 얘네가 갖고 있던 생산 노하우를 그 당시 LSI도 우리가 더 이상 생산 못하겠다. 우리도 이제 팹리스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러면 이 제조는 누구한테 맡기지? 보니까 역시 TSMC가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가 점점 제조 안 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우리 거 좀 맡아줘야겠다 앞으로. 대신에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 줄게. 그러면서 TSMC가 130나노 공정할 때 LSI가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TSMC가 결정적인 도약을 한 게 130나노 공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이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기업이고 지금의 브로드컴도 그걸 물려받아서 굉장히 다방면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다음번에 AI판의 차이나 커넥션과 그 가게도 한번 그려주세요.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뭐 도처에 이상한 기업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도처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 네.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네. 네,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어딜 가나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브로드컴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전망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엔비디아 될 만한 기업인 건가요? 포스트 엔비디아 네,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역시 영리해서 지금 그래서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 3년 내는 아닙니다. 2, 3년 내에 뭘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AI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분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뭐 AI 학습도 추론도 다 엔비디아 칩으로 하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시장이 커지고 AI도 이제 실행단, 학습단, 뭐 또 무슨 단 해갖고 여러 분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분화되는 하나의 줄기를 충분히 얘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그렇군요. 2, 3년간은 엔비디아 판이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어쨌든 우리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알아둘 항상 필요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실적 발표도 한다는데 네네네. 다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도 11시에 진행하니까 내일 11시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